스몰딜로 가게 되면 이제 상황은 안정적이니까 미국과 국제사회는 좀 마음을 놓죠. 네. 여기서 안정화시키니까. 그런데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전방위 공격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은 핵을 쏠 수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미국에 의지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무게추가 북한으로 확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균형을 맞출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확장 억제만 갖고 안 돼요. 트럼프 취임 직후에 북한이 그 불화살 3-31 그거 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콜드 런칭 방식으로 한 사정거리가 2,000km 되는 것 같은데. 3-31은 네. 이제 김정은이 그 무게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외우기 좀 힘든데요. 뭐 들어오는 뭐 헤일이라고 그러고 네. 전략순항 미사일을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화살. 화살 1형, 화살 2형이 있거든요. 화살 1형은 사거리 1,500, 화살 2형은 사거리 2,000. 이 불화살은 뭐냐면 이건 해상대 지상이에요. SLBM이군요. 그렇죠. 이제 배에서도 쏘는데 불화살은 이제 잠수함에 쏘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잠수함에서도 순항미사일 쏴요. 네. 한 2,000km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추정이 되거든요. 사정권이 어디까지 가는 그러면 겁니까? 이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후방기지, 오키나와 괌까지 여기까지 다 타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위의 이제 협박 카드를 꺼낸 거죠. 그리고 이제 순항미사일은 유엔의 제재 위반이 아니에요. 네.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탄도 무게가 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장거리가 안 되거든요. 취임식 직후에 그런 불화살을 쏜 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내밀 수 있는 카드라면은 6차 핵실험까지 했으니 7차 핵실험 카드가 있을 터이고 또 ICBM을 이제 고각 발사하는 게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예. 것.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는 네. 마지막 카드예요. 그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출한 이 친구한테는 두 가지 이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엄마가 이제 황당하니까 엄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전거를 사주는 케이스 하나, 시나리오 하나. 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붙잡혀서 뒤지고 얻어맞는 시나리오 하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는 쓰기가 쉽지 않죠. 네. 왜냐? 마지막 카드죠. 그러니까 레드라인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는 건 극단적인 경우. 김정은이 더 이상은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떼서도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벼랑 끝 전술인 거죠. 그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안 쓴다. 그러니까 빅딜에서 스몰딜로 무게추가 옮겨가게 되면 이 핵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스몰딜로 가게 되면 이제 상황은 안정적이니까 미국과 국제사회는 좀 마음을 놓죠. 네. 여기서 안정화시키니까. 그런데 한반도는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전방위 공격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은 핵을 쏠 수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미국에 의지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녀가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한다고 그래도 우리 내년에 결혼해 그래도 내년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때 예. 가봐야 알잖아요. 식장 들어가 봐야 알죠. 근데 예.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게 확장 억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스몰딜이 만약에 된다면 가능성 네. 됐을 경우에는 무게추가 북한으로 확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균형을 맞출 대안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 확장 억제만 갖고 안 돼요. 또 트럼프가 이제 주한미군 혹시 이제 철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계속 뭐 분담금 올려라 하는 그런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결국 그게 미국한테는 부메랑이 될 거라 과연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인 외교안보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주한미군 손을 안 대죠. 원래 한미동맹은 6.25의 산물이에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공간 범위 내에서 한미동맹을 체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탈냉전 이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잖아요. 그건 한미동맹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왜냐? 이제 글로벌 동맹의 성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피보트 아시아 중시. 네. 유럽을 중시하던 미국이 친구들이 갑자기 아시아 중시. 왜? 중국이 부상했으니까. 중국이 올라오니까요. 이 아시아의 범위를 인도퍼시픽,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범위를 넓힌 게 누구냐? 그게 트럼프예요. 중국하고 인도는 또 왼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시아도 중국인데 더 넓혀서 포위한 게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 나온 게 트럼프 일기거든요. 네.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우기 시작했는데 딱 하나만 잘했다고 그랬어요. 중국 잡는 거.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시작됐잖아요. 예. 명확한 건 누구예요? 중국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이든 정부가 했던 모든 대중국 정책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중국 잡는다는 건 분명히 명시했어요. 지금 명시적으로 관세를 현실화한 거는 중국이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중국이 주요 목표인데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압박하지만 안보적으로도 압박해야 되거든요. 주한미군은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한미군은 섬이잖아요. 그 평택의 그 캠프 험프리스, 예. 거기에 지금 미국의 탱크 M1A1, M1A2 다 있잖아요. 예. 그 시동 걸면은 한나절 만에 만주까지 그럼요,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주한미군이 있는 게 미국한테도 이익이다. 주한미군은 사실은 북한을 억제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목에 비수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왜 터졌어요?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가 중국의 상당한 부분을 레이더로 커버한다. 이게 중국의 딜레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레이더 하나 왔다고 저렇게 난리쳤잖아요. 예. 그런데 주한미군 나가면 시진핑 춤추죠. 무주공산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막지만요. 네. 그러면 주한미군을 뺀다 그러면은 미국은 대륙,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미군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빼게 하려고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짝짝꿍해서 주한미군 2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줄여요. 그래도 뭐 목숨 걸고 줄이려면 방법은 있는데 그 정도로 의회가 견제하거든요. 네. 의회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단순해요. 철저히 이익을 계산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 트럼프는. 이익을 네. 경제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안보로 주는 경제적인 관계는 못 보는 거죠. 경제가 좋으면 안보가 도움을 받지만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아예 사라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왜 A2AD 전략이라고 해서 원거리, 그러니까 해상에서 뭔가 좀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잖아요. 본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도 전력은 다 바다에 있어요. 해외 원정군에 있어요. 해군력이 전쟁 영화 보면 강점이잖아요. 항공모함 먼저 나오잖아요. 미국 전쟁 영화에서 항공모함 안 나오는 영화 없어요. 그러면 해군력인데 중국은 A2AD가 뭐냐면은 안티 억세스, 접근을 반접근, 네. 에어리어 디나이얼, 지역 거부. 중국 본토가 아니라 원거리 바다에서 적 해력을 경멸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미국도 해군력, 중국도 해군력 증강에 지금 이제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은 땅에 있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은 그럼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옆구리 비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으로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천문학적으로 얻고 있지만 예. 미국도 중국을 심지어 러시아도 억제해요. 이 병력들이. 히틀러가 영국 도보해협 짧거든요. 근데 이걸 못 건너서 2차 세계대전이 패배하거든요. 몽고가 이 대한해협 못 건너서 일본을 점령을 못했잖아요. 바다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하늘과 땅이죠. 근데 이걸 뭐 맘대로 뺀다? 미국의 아마 공화당이 먼저 반대할 거예요. 특히 미국이 그 이라크전에서 네. 그 신속 배치군의 중요성을 너무나 또 그럼요. 체득을 그럼요. 했잖아요. 아마 거기 가 있었으면 바로 공격할 수 후세인이 있었죠. 예. 덤비지도 못하고 가 있지도 이 반격도 금방 하죠. 그러니까 카드는 쓸 거예요. 카드, 이 철군 카드를. 협박 카드를, 압박 카드를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행하려면은 미국도 손실이 크다. 우리가 뭐 방심하면 안 되지만 네. 주한미군은 상호 윈윈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물어본 게 김정은 잘 있냐? 사실 네. 한국에는 뭐 안부를 물을 사람도 없으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김정은과는 만날까요? 계속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긴 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은 물어보긴 물어봤어요. 한국 어떻게 돼가고 있어? 주어가 한국이에요. 아. 근데 김정은 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김정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럽이고 두 번째는 중동이고 한 번째는 세 번째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 때부터 대선 김정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려는 게 진심인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이제 김정은 마음이죠. 예상이. 왜냐? 트럼프는 당장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에서 한번 대실패, 좌절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갈 거예요. 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할 거예요. 뭐 줄지 먼저 말해 이럴 거예요. 하노이는
만나자 하니까 뛰어나갔거든요. 미련이 있어서 2019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경에서 트윗으로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다음날 뛰어왔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두 번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정은이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당장 김정은도 내 코가 석자라 지금 러시아에 파병했죠. 뭐 내부적으로는 화폐 개혁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는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에 1달러당 북한 원화가 한 8,400원이었거든요. 예. 2월 상순 현재 1달러당 22,000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한 4,000원? 돈이 완전 휴지 조각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4만 원까지 간 데도 있어요. 그 말 다 했죠. 우리 1달러에 4,000원이면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했지만 북한 경제, 일반 경제에는 온기가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오매불망 트럼프 만나서 협상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번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신중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기 때처럼 그런 파격적인 탑다운은 쉽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려고 할 거니까 아마 김정은은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만나려고 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딜이 잘 되면, 협상이 잘 되면 빨리 올해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조건을 지금처럼 뭐 뉴클리어 파워에 그랬다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쉽게 나오진 않을 거다. 네.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정말 스트롱맨의 시대입니다. 네. 자, 김정은과 트럼프 이 두 사람의 밀당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